네, 먼저 감독님부터 우리 또 광인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 연출한 윤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에서 젊은 이명규와 임동환을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얼굴이 이제 개봉한 지 한 2주 됐죠? 2주 정도 이제 지났는데 관객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두 분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영화가 이제 개봉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된 어떤 관객들의 반응이나 관객 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두 분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제가 토론토 영화제 가기 직전에 이제 박정민 배우가 슬쩍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 우리 극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영화가 좀 극장이랑은 맞지 않는 영화인 것 같다. 요즘에 또 극장은 굉장히 또 스펙타클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어떤 또 젊은 그 팬덤이 강한 개봉하고 나서는 이럴 줄 몰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지금 뜨거운가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둠의 폭삭 속았다 같은 느낌? 발음을 이렇게 저세요. 어둠의 폭닥뜨가 폭삭 속았수다가 잘 어둠의 폭삭 속았수다로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극장에서도 장년층 분들도 굉장히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추석 명절에 어울리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다음 주가 또 추석에 돌아오고 있어서 우리 박정희 배우 어떠세요? 거짓말인 게 영화 처음 이제 캐스팅 되고 이제 제 사무실에 있는데 약간 술에 취해가지고 이 영화 1000만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아니 실명은 어떻게 1000만을 가냐고 아니야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약간 이상한 궤변을 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개봉 전에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30만 막 이래. 그래서 약간 시무룩해졌었거든요 혼자. 우리의 수장이 우리 선장이 갑자기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항상 낙차가 커야 그 도파민이 생성이 잘 됩니다. 맞아요. 네.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훨씬 아픈 법이죠. 수력 발전 같은 거. 계속 그래서 하루에도 한 12번씩 그 심경이 바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사실 제 예상한 것보다 훨씬 그 관객분들의 어떤 성원이 좀 뜨거운 것 같고, 그래서 전 사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뭐 작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작은 관객 수지만 저희한테도 그런 큰 의미가 있어서. 실제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영화의 10만은 다른 영화의 어떤 100만과도 같다. 이런 말씀.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나? 예. 100만 되면 이거 1000만이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래서 지금 80만 정도 됐으니까 800만 들었네. 그럼 여기서 번 돈을 은행에 가져가면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아무튼 뭐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뜻깊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작은 영화를 확실히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관객분들이 듣지 않아 주시면 사실 그게 굉장히 뼈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와 질문들을 던졌을 때 관객분들이 여기저기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또 본인들끼리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어떤 것들은 재생산을 하기도 하시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영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감독님이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이 영화를 출연을 또 결심하셨잖아요. 그리고 1인 2역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그럼 궁금한 게 이 영화의 이 얼굴이라는 이야기 어떤 부분이 이 박정민 씨를 이거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딱 꽂히게 만들었는지. 요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감독님이랑 한 번 할 때 됐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의무감? 이제 너무 안 만났으니까. 그리고 감독님이 굉장히 상기가 돼서 전화가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저 안 할래요라고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원작에 대한 호감도 있고 하지만 결정하는 건 사실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의 무드가 안 한다고 하기가 약간 애매한. 생각보다 되게 즉흥적으로. 굉장히 즉흥적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회사랑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많은 그렇잖아요. 것들이 일이니까. 네. 근데
하겠다고 하고 통보했어요 회사에다.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은 또 되니까. 아니 회사 그럼요. 회사에 15년 있었는데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어떤 일이 뭔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결정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또 근데 이루어지는 경우도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들이 결과도 괜찮아요. 마침. 제가 이걸 영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박정희 배우한테 전화하기 전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그럼 이틀 만에 바로 영화 되고 그냥 하루 만이에요, 하루 만. 하루 만에 영화 주연 배우까지. 그러면은 감독님에게 그러면 이 이야기 사실 뭐 관객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보고 나서 해석이라든지 본인만 어떤 감상들을 나누고 계신데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어떤 중요한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일 좋은 반응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엔딩을 보시고 뭐 아주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의도에 부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이제 영화를 보면은 영화관을 나가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같이 보신 분이 혹은 가끔씩 이제 그런 영화를 혼자 만날 때가 있어요. 혼자 만날 때 미쳐버리거든요. 왜냐면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근데 약간 저희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좋고 그 얼마 전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토론토 영화제 갔을 때 그 박정희 배우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윤가은 감독 영화를 봤는데 저는 사실은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먼저 스크리너로 봤고 박정희 배우는 이제 토론토 영화제에서 봤는데 혼자 본 거예요. 박정희 배우가 먼저 갔었거든요. 토론토 영화제 혼자 보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너무 좋은데 말하고 싶은데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드디어 세계의 주인 본 사람 만났다 하면서 이제 그런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영화가 약간은 그런 느낌의 영화가 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죠.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 던지는 것보다 어쨌든 뭐 박정민 배우님도 사실 저랑 얘기할 때 사적인 공간에서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근데 역시 반도 그렇게 와서 지금 굉장히 좀 흐뭇한 상황이시겠네요. 그쵸. 저는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제 그때는 영화를 막 하겠다라는 막 그런 결심을 아주 하기 전이었었던데 거의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게 그 짐 자무시의 데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지 뎁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걸 어디 코엑스에서 봤을 거야. 아마 친구랑 코엑스에서 보고 그 친구랑 나랑 집이 마포였거든요. 네. 걸어갔어. 여기서 마포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를 보고 영화 얘기를 하면서 코엑스부터 마포까지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감독님한테 그런 영화에 대한 열정이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영화를 했겠지. 그렇긴 하죠. 근데 근데 마포까지? 궁금한 게 사실 마포면은 걸어갈 수 없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얘기를 성수동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착했더니 맞아요. 마포였어요. 왜냐면은 어느 지점인가 이 친구랑 이제 가다가 왜냐면은 그때 코엑스가 이제 막 계속 걷게 돼버리는 거지. 와. 그런 경험이 있거든.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예요. 지금 연락 안 한 친구. 지금 연락 안 하시고 하지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 영화도 사실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마포까지 걸어가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비 끝나고 오는 날. 오늘 마침 여기 택시 안 잡혀요. 택시 안 비 오는 잡히거든요. 날 둘이 우산 받고 얼굴 얘기를 하면서 그 일산까지 가는 거지. 한강대교쯤에서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이 좀 좋아지고 런닝가 나오고 이래서 좀 더 갈 수 있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긴 하지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얼굴인데 저도 이제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래서 보고 난 이후에 사실 감독님이나 또 정민 씨를 뵈뵙고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생각을 좀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영희의 얼굴이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영희 얼굴이 뭐 되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인물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괴물 같은 얼굴도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이 캐릭터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뭐 그 영희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놀림거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동감이 되는데 왜 그 영희를 처음 봤던 규철 씨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저 나름대로 이제 정답은 내렸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정답은 내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버님의 입을 통해서 그게 전해졌기 때문에 직접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한 장면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분은 이제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감독님은 어떤 의도로 이제 그 입을 통해서 전달이 감독님이 이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아까 마포 얘기할 때 되게 즐거워 보이셨는데 갑자기 저는 요거 질문하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아니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규칠이라고 하는 인물의 동기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 드러나는 게 없는데 생각해놓은 건 있었어요. 생각해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명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의 동경이 대상이 되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모습 그 친구로서 지내면서 질투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질투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얄미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근거가 이제 처음에 뭐 아들이 뭐 동남아 영희가 같이 데려가고 그러지 규칠이가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돈도 없는 게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한다.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규칠이라고 하는 친구가 조금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질투를 좀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사실은 이제 그 결정적 장면을 이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규칠이가 영균의 집에 온 게 뭐 예를 들면 돈을 꾸러 왔다든가 그 신의 시작이 돈을 툭 던지면서 야 뭐 이게 마지막이야 임마 다시는 부탁하지 마 뭐 사지 멀쩡한 놈 자꾸 뭐 이래 이러면서 시작을 했으면은 사실은 그게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될 텐데 이제 그걸 을 것이냐 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규칠이의 그 말이 그 작은 말이 이명규한테 큰 돌멩이가 엄청난 바위가 돼서 됐다는 게 설명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는 게 거짓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관객이 알 수가 있잖아요. 진심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지 않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규칠이가 제가 막 내 와이프 너무 착하고 뭐 절세미 얼굴로 내 눈으로만 보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아니고 꼴보기 싫겠지. 그러니까 못생긴 아니야 그렇게 이쁘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도 연규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애가 너 이렇게 하는데 빨리 시집가 뭐 장가가라 빨리 잡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에 혹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굉장히 혐오스럽게 다가왔을 것 같고 그래서 끝내는 시간이 지나서 규칠이가 내 아내가 굉장히 괴물같이 못생겼다라고 얘기했다고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다. 모두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화면이 나오진 않잖아요. 규칠이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 결국 이제 아버지의 입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했어도 아버지에게는 그 정도의 임팩트로 트리거 정도가 되었던 것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왜곡이 되고 극대화되고 과장되어서 기억이 된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원래 소문이라는 것이 뭐 입가입으로 전해지면 그렇죠. 뭔가 더해지듯이 본인에게는 그 세월이 더해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가왔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시간 전쯤에 80만이 돌파했거든요. 이제 박배우랑 저랑 이제 감사합니다. 하려고 한 말씀은 아닌데 아직 더 나왔어요, 여러분들. 동시에 놀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80만이 넘었다고 하면은 저희끼리는 와 매일매일 야뭐 3만도 들었어, 뭐 5만 원도 들었어,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럼요. 되게 기쁜 일이긴 한데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너무 티를 내면은 옆에서 누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야, 그 80만 관계 그게 아유 예산이 작으니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그런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약간 이명규가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이명규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인정받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고 결혼까지 했는데 진짜로 우리 저렇게 심성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포기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은 약간 꼴보기 싫었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마침 그또 와이프가 아름답다고 믿고 있으니까 더. 그쵸.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백주상 사장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로 나오고 이제 나쁜 인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근데 사실 이 초반부에 보면 백주상 사장이 찍어준 사진 그게 아직도 이제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다 4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진을 찍어주면서 백주상 사장이 한 말이 나중에 잘 되면 이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그거를 뭐 기억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걸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보면 백 사장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나 또 정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진 얘기해가지고 또 가로로 찍었는데 세로로 나. 그렇게. 그거 물어보신 줄 알고 약간 긴장을 했는데 그걸 또 어디서 질문 받으셨어요? 그 저번 집이 때. 그래가지고 저는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잘못 찍은 건데. 일단 저는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예. 어때 잘못 찍은 거? 사실은 그런 질문이 뭐였지? 사진, 백사장, 그쵸? 백사장과 이명규의 관계. 그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흉터라든가 이제 오프닝에 있는 것들이 거의 전체 특히나 이제 오프닝에 좀 추가된 것들이 거의 이제 만화에서 없었고 영화에 추가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사진에 대한 거. 이제 처음 원작 만화에서는 사실은 그 사진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제가 그 박정희 배우가 1인 2역을 한다고 하니 초장부터 이제 그 아버지가 닮았고 그걸 박정희 배우가 할 거다라는 거를 초반에 이렇게 관객들한테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플래시백으로 넘어갔을 때 박정희 배우 나오면은 약간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사실은 사진을 넣었는데 이왕 넣는 거 뒤에도 사진이 나오니까 이제 이걸 핵심 인물한테 좀 몰아서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거는 이 자랑스러워 보이는 사진 아들도 자랑스러워하는 사진이 이제 영화의 뒤로 가면은 그 백주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찍어줬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사실은 이명규의 아이덴티티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가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흉터죠. 손의 흉터가 그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했더니 어렸을 때 이제 이 기술을 연마하다가 생긴 흉터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명규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그 정영이를 죽이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정영이가 남긴 건데 이제 이명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살인마저도 사실은 이 성공을 위한 동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어렸을 때 엄마 하나 다쳤다라고 하는 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프닝에 나왔던 작은 것들이 이제 뒤에 갔을 때 그 모습이 좀 그 모습의 실체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좀 택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초반에 뭐 상처라든가 사진들이 관객들이 후반에 갈수록 더 흥미롭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장치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여기서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다 이제 다들 굉장히 좀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영희의 얼굴이 그 정도는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살아있는 기적 하면서 매스컴에서 뻥뻥 빵빵 이렇게 좀 띄워주는 이 아버지의 도장이
그 정도인가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장 자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포장이 돼서 더 이렇게 띄워진 것.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영희도 단순히 얼굴뿐만이 아니라 뭐 그 똥걸레라는 얘기도 듣고 좀 어눌한 말투에 좀 어찌보면 사회성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더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내려쳐진 그리고 한쪽으로 좀 올려쳐진 좀 대립된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엄청 매스컴을 타는 도장 장인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작업실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또 예산이 크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막 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제가 생각하는 건 막 목공 공방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깨끗한데 약간 커피숍처럼 돼 있는데 그런 데를 좀 찾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도장 골목이 있어요. 도장 골목에 진짜 유명하신 도장 선생님 작업실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 지금 나오는 도장들이 다 설마. 그 선생님이 파준 거야. 어쩐지 실수. 아니요 한국 최고의 아니 한국 최고의 도장장이니 아니요 그게 그 정도인가라니. 아니요 그 정도였네요. 손 대역도 해줬어. 손 예. 대역도. 네. 아 어쩐지 다르더라. 예. 아니 어쩐지 제가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정민 씨가 저를 보면서 하지 말라고 자꾸 그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예. 유튜브 찾아보실 때 아 왜냐면 저는 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근데 저는 그거 네, 굉장히 해봄직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 남들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게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 정도를 판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놀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해석들은 충분히 있음직만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왜냐면 그 아버지 도장 실천할 때마다 계속 눈도 안 보이는데 뭐 혼자 뭐 키웠다 살아있는 기정 이런 수식어들이 계속 붙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백주상 사장이 처음에 이명규를 술 마시면서 소개를 할 때도 이제 그 도장 자체의 미보다는 맞아요. 그 도장으로 계약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약간 주술 같은 거를 좀 덧붙여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저는 예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올림픽 같은 게 아니잖아요. 마이클 조단이 평균 득점이 얼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베이스와 그걸 즐기는 사람과 그런 무언가가 만들어낸 일루션인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술 업계가 사실 다 그렇죠.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PD가 한 분 등장을 해서 계속 이 사건의 중심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팔로우하는 게 되는데 이 김수진 PD죠. 제 주변에 그 방송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PD는 너무 일을 잘하는 PD다.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하루 만에 다 섭외를 하고 참고 그것이 알고 싶다 빨리 지금 입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만큼 엄청 능력이 있고 실제로 뭐 이야기 사건을 좀 끄집어내는 그 능력도 그 말투나 이런 거에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데 그 백주상 집에 이제 들어갈 때 혼자 이제 막 당당하게 입성을 해서 무릎을 꿇고 이제 가는 장면이 이제 딱 클로즈업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 클로즈업 하는 의도가 무릎을 꿇는 행위 그 자체인지 그 백주상 앞에서 그 PD가 아니면 그 찢어진 청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지 두 가지에서 좀 저는 생각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럴듯하게. 어떤 걸 의도하신 건지. 그 옆에 카메라가 있어요. 아, 카메라로 보여준 거예요? 카메라였습니까? 카메라를 놓는 건데. 아 카메라요? 무릎이 아니었어요? 뭐 무릎도 있죠. 있죠? 네. 근데 그 클로즈업이 이제 그때 그런 거 있어요. 보면은 그 장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장면도 얘기를 하면 김수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김수진 PD 우리 한지연 배우가 캐스팅이 되고 이제 김수진 PD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좀 이 사람이 특히 처음에는 좀 진정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인터뷰를 할 때
막 이렇게 아버지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아들은 아니 다 그런 거라고 하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팔로잉 하기 시작할 때 은근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이런 진정성 없는 사람과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담감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영화의 사실은 전체적인 텐션이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그 백주상 씬을 이제 만들 때도 사실은 김수진 PD는 이미 백주상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사실은 임동환을 안내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막 그 전에 씬에서는 그 사람 막 벌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제 어르고 달래고 무릎도 꿇고 5만 원짜리도 주고 하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건져 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임동환이라는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알아간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맨 마지막에 가면은 임영규가 난 아무도 모르게 모멸감을 밀어냈다고 하는데 주변에 옆에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그렇게 찾기 힘든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한두 명한테만 물어보면은 사실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 마치 임영규가 아무도 모르게 숨긴 것 같지만 그걸 다 본 것처럼. 근데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냐? 임영규가 그 얘기를 하죠.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정령이라는 이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너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가 40년간 묻혀 있었다는 거는 정령이한테 관심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임영규의 살인 장면에서 다 보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하는 임영규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영화 보면 무릎을 꿇는 장면이 두 번 나오거든요. 아버지 한 번은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백주상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은 김수진이 백주상에게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상대가 똑같은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과거에 그 성취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은 임영규고 사실상 현재의 그 성취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은 김수진이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딱 두 번 무릎을 꿇는. 근데 하필 그 대상이 관객들하고 되게 좀 나쁘게 보여지는 사람 네. 앞에서. 근데 그 대상이 동일하게 백주상이라는 사람. 영화 예술 작품을 하다 보면은 직관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은 무의식으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출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의도한 거다. 그럼요. 의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미 거기 다 육화가 돼버려. 육화가 얼굴화 돼버려서 내가 동일시가 돼버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래버리는 거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딱 하고 나면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마치 이렇게 막 체조 선수들이 이렇게 제주를 넘을 때 나도 모르게 내 팔을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너무 팔이 막 안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우리 그 씬 있잖아요. 그 백주상을 찾아가는 그 김 PD와 임동환의 그 씬을 우리가 그 촬영 중간에 쉬는 날 이제 지현 씨랑 저랑 감독님하고 만나서 한 5시간 시나리오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5시간 동안. 네, 그때 가장 많이 바뀐 씬이 그 백주상을 만나는 그 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현 씨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우리가 거기서 지현 씨가 했던 그 모든 연기들이 사실상 그 친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뭐 우리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약간 육화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네, 네.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딱 뭔가 연출된 것과 마찬가지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만화에서도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 이거 그릴 때 막 육화가 돼서 그린 게 아닐까. 그런가 봐요. 본인이 그리셨잖아요, 만화를. 기억이 안 나. 좀 그린 지 오래돼서. 하긴 좀. 그러면 들어갈 때 사실 아들은 막 코를 막고 막 그렇죠. 괴로워하는데 김수진 PD는 되게 뭐 익숙한 듯이 내 집에 온 듯이 뭔가 편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김수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상태인 거를. 그렇죠. 원래 만화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고 만화에서 라면을 한 박스 가져가는데 임동환이 이걸 왜 사지 하는데 이제 뭐 얘기를 들으려면 뇌물을 바쳐야죠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거는 사실 김수진이 백주상이 어떤 상태인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촬영하다 보면 나의 캐릭터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있는 배우 역할이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거기서 제 코를 이렇게 막잖아요. 예. 이건 저의 애드립입니다. 아, 그럼으로써 김수진 PD의 깜짝 캐릭터가 놀랐어. 완성되었다는 내 자랑. 깜짝 놀랐어. 같이 만약에 그냥 들어갔으면 그렇지. 수진이 돋보이지 않을 수 그렇지. 있었는데 내가 그럼요. 코를 막음으로 인해서 네.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좀 되어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또 있어요? 어디까지 그 가실 거예요? 백주산 방은 이 방은 세트예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가 코를 막는 그 장면은 로케에서 찍었어. 그래서 박정민 배우가 바라보고 있는 그쪽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 벽이야 벽. 빈 공간이었어. 거기서 백주상의 모습을 보고 코를 막은 거지. 선배의 여유. 후배를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살려주는 그렇죠. 내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어시를 해주고 꼬리 넣는 그만해. 네가 시작했잖아. 난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어찌 보면 좀 가장 절정에 달하는 장면이 또 그런 비밀들이 숨겨 있었거든요. 예. 그럼 결국 그 무릎 꿇는 씬에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사실 카메라를 내려놓는 맞습니다. 의도였군요. 알겠습니다. 앵글이 좀 더 이쪽으로 왔어. 아니 근데 사실 이 관계의 몫이니까 예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박정민 배우한테 한번 정민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것에 대해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 어쨌든 어머니의 사진을 맞이하는 순간 이제 눈물을 좀 흘리잖아요. 그때 그걸 보는 아들의 어떤 마음은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물론 한 가지의 감정은 아니었겠지만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그게 그러니까 여기 쥐구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사진을 촬영 날 보고 싶었어요. 근데 누군가의 실수로 당일에 보려고 했어요. 그냥 딱 그 당일 촬영 연기하면서 보고 싶었어. 아. 네, 근데 누가 보여줬어요. 잠깐 제가 당일에 감독님 보여줬어요. 너 근데 해맑으셔가지고. 당일에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왕왕 또 영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신화적인 그런 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우트 같은 영화에서도 그 사람이 진짜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그 배역을 맡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든가 그런 약간 영화적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동경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모든 신화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류의 어떤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들어왔던 신화처럼 당일날 보여준다? 저는 이제 그걸 거부하기로 하고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근데 그건 감독님이고요. 예. 그리고 나는 당일날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박정민 배우가 또 굉장히 또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잘하는 배우여서 제가 어마어마하죠. 중간에 야야 이거 얼굴 나왔다 볼래? 하면서 보여줘요. 그거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라면 또 그걸 눈을 감을 수가 없죠 거기서. 이렇게 본체들끼리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놀라웠어.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배우들이 촬영장에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그게 실제로 그 인물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뭐 나의 보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누군가의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짜증이 나고 화를 내 연기를 하고 이러고 뭐 젊은 아버지 연기를 할 때는 뭐 누군가에게 굽신거리고 뭐 싸우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놀랍게도 내 몸 안에 약간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조금 쌓여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거를 뭐 나는 뭐 촬영 끝나면 그냥 이렇게 다 벗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야 하더라도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내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진을 딱 보는데 그래요. 그 전에는 제가 대본을 보고 그 마지막 장면에 김동완의 눈물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이제 울 수 있지? 라는 어떤 좀 고민이 있었어요. 대본에 울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굳이 울어야 되냐? 나 왜 우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감독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된다고 하죠. 울어야 돼. 아니 얼굴 찡그리고 안약을 넣는다.
쥐어짜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레디 액션 이렇게 하면은 주르르 나오고. 그러니까 신화적인 걸 또 싫어하시니까 그런 어떤 그렇죠. 이게 어차피 예. 우리가 만드는 게 일루션인데. 그런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감독님한테 고민 상담했더니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안약 준비할까? 분장팀 준비했어요? 안약 좀 준비해. 아니. 근데 내가 그 사진을 본 순간 자연스럽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엄마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가여움 같은 것들도 있었을 안쓰러움도 있고 거고. 인생이 보이니까. 이 굳이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가, 아버지에 대한 이게 어떤 아버지의 바닥을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왜 모았는가에 대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지막에 제가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은 제가 실제로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었어요. 네. 약간 첨언하자면 약간 내가 그때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게 너무 딥한 질문이잖아요. 이게 어떤 감정으로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나는 약간 놀랬거든 그 질문에. 왜요? 왜요? 아니 우리 지옥 원 찍을 때는 가끔씩 이렇게 딱 가서 보면 감정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배우 감정이 진짜 좋다 그러면 티어 스틱 발랐는데요? 그래도 그거 비밀로 해줘야죠. 아니 영화가 이게 왜 여기서 그걸 다 얘기를 아니, 못해요? 우리 시간이 흘렀잖아. 시간이 오지. 지옥이 지옥이야. 내 기술인데. 그거 공유하자.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네. 그러니까 내가 약간 당황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안 슬픈데도 필요한 눈물이 그러니까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눈물 한 방울이 설명하는 어떤 뉘앙스들이 있어서. 근데 난 안 슬프면 뭐 그런 장치들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 또 동화돼야 되니까. 이거는 또 설득력을 가져야 되니까. 감정을 줘야 되니까 이건 나한테 필요해 이 동력이. 네, 근데 딱 그 사진이 나한테 설명이 좀 됐다. 당황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럼 딱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나서는 만족스럽게. 좋았어요. 막 보시면 아시겠죠, 막 침.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저 이제 진정성. 그러니까 뭐 흘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거는 진정성이거든. 진정성의 상징이거든. 그렇죠. 이 눈물은 사실은 약간 기술 같은 느낌이 네. 있는데 코랑 침은 사실은 맞아요. 진정성이에요. 뭐 하루 막 침 튀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겠어? 이거라도 흘려줘야 보지. 그러니까요. 또 역광이잖아 마지막에. 그치. 그러니까 뭐가 흘러 나와야 그치. 우는 것처럼 보이지. 거기 역광의 빛을 받아서 네. 보이는 근데 그 의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의도한 건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진정성으로 나온 진정성. 거죠. 그래서 그런 또 명장면이 예. 완성이 될 수 있었군요. 좋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비밀들을 좀 듣습니다. 티어스틱 얘기 왜요? 이분들 가가지고 또 어디다 쓴다고. 어디다 써? 모르지 그거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장면들이 있으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예. 카메라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예. 지금 벌써 시간이 좀 꽤 많이 흘러서 그런가요? 예,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죠. 여기서 무려 얼굴 텀블러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이러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실물을 보여주세요. 실물을. 예, 진정성 없어. 하나요, 우리 진정성이 없어요. 아니 이 정도로 엇박이 나왔으면 사실은 텀블러 받으시면서 침을 흘리셔야 너무 좋아서 막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진정성으로 사실 안 흘리면 돼요. 이거 흘러서. 아니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물 척이네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았어.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도장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얼굴이라고 써있는 도장도 안에 들어있어요. 이건 진짜 귀한 거잖아요. 다 갖고 계신가요 혹시? 혹시 이렇게 원하진 않으신 거예요? 뭐예요? 예, 아무튼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 얼굴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지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감독님하고 정민 씨가 근데 저는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말씀 좀 다 이렇게 질문을 받고 싶었는데 그럴 예. 수가 없어요. 저는 또 저희 팬분들 차별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해줘. 그러면은 감독님께서 한번 네. 근데 제 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당구님께서 해주시네요. 제가 그러면은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일단 뒤쪽부터 저기 가운데에 손 흔드시는 검은색 상의 입으신 분, 만세 부르시는 분 마이크 넘겨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주상 사장을 나중에 약간 뇌경색 환자처럼 만드셨는데 왜 그런 식으로 벌을 주셨는지
그 약간 성희롱 해가지고 깜빵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질병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버렸어. 아직 안 아니, 갔는데. 가진 않았지만 질병으로 보내버렸다. 질병. 네, 종류를. 예. 저는 백주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현재에도 되게 무서운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백주상이 과거에 일종의 권력자였는데 지금은 진짜 더 큰 권력자가 되면 무서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섭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백주상은 이미 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단칸방에 혼자 몸이 병에 걸려 있었는데 혹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백주상의 눈빛에는 죄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여전히 대상을 조롱하려고 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죄를 끝까지 모르는 느낌. 그렇죠. 자기 상황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진짜 공포를 느끼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질병으로 처리를 하셨다. 보내버렸다. 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앞에, 예, 여성분. 네, 이 앞에. 네, 단발머리. 네, 여성분께 마이크 한번. 네, 저 이렇게 GV에서 관객분들 질문 많은 영화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민 배우님 연기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저 젊은 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희가 딱 처음 마주보는 장면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몰려 있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사팔뜨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런 장면들이 주로 영규가 자기가 잃은 성취나 어떤 아내의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들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할 때 굉장히 격앙됐을 때 그런 집착의 어떤 표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표정은 황망할지언정 굉장히 좀 올곧은 시절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배우님께서 혹시 따로 생각하신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 뭐 이게 뭐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복지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봉사활동 다닐 때 아이들의 눈이 자기가 가끔씩 자기 뒤통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앞을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뒤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도 약간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 조금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렌즈를 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게 더 용이하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그 초점을 흐리고 내가 내 안으로 집중하는 그게 조금 더 용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연기들을 잘 이용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제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계속 내 안에 뭔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이게 저도 모르게 좀 그런 어떤 그 눈동자의 방향들이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이거나 뭔가 어딘가 집중을 하고 있다거나 내 안의 이야기에 계속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좀 그런 연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촬영하면서 받았었어요. 어찌 보면 질문자분이 또 질문하시는 것과 또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예, 같은 그 실제 캐릭터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거 우리 얼굴 때 그렇게. 그러니까. 예. 예?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하셨다고 하니까 그 캐릭터도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이 보였다고 하니까. 그렇죠. 같은 그렇죠. 이야기를 하신 것 예, 같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아, 느끼신 훌륭한 모더레이터였네. 예. 갑자기 아니야. 정리를 해줘가지고 깜짝 아니 놀랐네. 내가 실수했나 했어. 예, 예. 정리. 예, 깜짝 놀랐네. 그냥 또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면 너무 스무스하지 않으니까. 예.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경 쓰신 분 왼쪽에 중간에 하얀색 티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과 추함에 관해서 이제 영화를 제작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시각 장애인인 설정을 하신 게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뭐 영화의 뭐 큰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죠. 사실은 이제 이명규라고 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인데 메인 잡은 이제 아름다움과 추함에 관련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일이죠. 도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가치 판단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외부의 평가 외에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어떤 그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뭐 마지막에 나오는 비극 같은 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엔딩 장면 얼굴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킨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이제 관객은 어떤 뭔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자적 규정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문자적 규정, 이명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문자적 규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얼굴을 봤을 때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라는 의문은 사실은 문자적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눈이 다 보이시는 분이지만은 사실은 이명규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를 보는 사이에 이명규와 같은 상태로 빠져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안전한 상태의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공포를 즐기는 거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명규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뒤틀린 내면 속으로 1시간 100분 동안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영원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험이 영원한, 어떤 체험은 어떤 영원한 무언가가 되듯이. 근데 그런 체험을 좀 만들고자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인공 아버지가 앞에 안 보이는 설정이 영화 장치로서는 되게 훌륭하게 잘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실제로 그래서 그 영희 얼굴이 마지막에서 공개되는 것도 그런 체험을 좀 관객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제가 얼마 전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결혼되고 애도 있는데 얼굴을 만져봤을 거 아니냐, 영희의 얼굴을. 그런데도 아름답지 않다는 걸 왜 몰랐을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얼굴을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얼굴을. 만져봤겠죠 분명히. 근데 그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영희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구나라는 것을 그 자기 손끝에서 느껴진. 그리고 자기는 도장이라는 것을 항상 손으로 느끼면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거 믿고 남들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내가 만지고 살았던 그 내 아내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인지한 순간 이 사람한테 그 어떤 감각적인 배신이 엄청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기준 자체가 아예 뒤틀려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손끝 감각으로
만지고 있던 내 아내의 어떤 외형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안 순간에는 굉장히 어떤 멘탈적으로 좀 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오히려 좀 하게 되더라고요. 촬영할 때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왜냐면 본인의 어떤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철저히 사실 이 사람은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답변이 아주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여기 안경 쓰신 여성분, 네. 두 번째 분, 예. 질문 받아보고 당황을 하시네. 손을 들고 있는데 제가 지목할 줄 몰랐나요? 아, 예. 질문이 준비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갔어.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하고. 하지만 난 뽑아버리지. 예.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품에 대해서 계속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옛날 이제 영규 도장 가게 옆에 포스터를 보면 작은 불씨가 큰 화마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혹시 나중에 그 약간 노리신 문구가 아닌가 싶어서 계속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또 한번 육화된 감각이 예. 이주 감독님도 육화가 된 거지. 육화가 된 감각이 거기서 미쳤다. 왜냐면은 그 앵글을 보는데 뭔가 묘하게. 묘하죠.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 육화된 감각이 거기서 발현이 되고 말았네요. 그런 소품이. 근데 사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도 이 영화 이야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저도 단편 영화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반장선거라고. 그거를 찍으러 그 이제 학교를 어렵사리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어렵사리 교실을 구했는데 그 교실에 이 세상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라는 어떤 그게 그 반에 써 있었어요. 그 반장선거 이야기. 반장선거 이야기에 너무 그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그 미술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 학급에.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이 돕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영화 찍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학교도 우리랑 육화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럴 때가 왕왕 있어요. 저희 예전에 박정인 배우랑 그 염력이라는 영화 무대 인사를 다니는데 이제 무대 인사 하기 위해서 뒤로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 쓰레기통에 우리도 재활용이 되고 싶다는 그 앞에 사진 찍었어요. 다 육화된 거야.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의미를 또 부여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그건 관객의 몫이니까. 그렇죠. 또 네, 그렇게 발견해 주시는 것이 사실 저는 그 창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되게 고맙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의도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을 누군가는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이거 이런 거 아닐까라고 우리한테 재생산을 해서 우리한테 던져줄 때 사실 그 답변을 못 하죠. 우리가 뭐 사실 그 우연에 기댄 겁니다라고 하지만 기분은 상당히 좋거든요. 예. 어쨌든 뭐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그런 것도 발견할 그렇죠. 수 있는 예, 거니까. 예. 맞죠? 예. 네. 네. 어쨌든 뭐 의도하신 거다 결과적으로는 잘 찾아주셨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질문 한번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 그럴까요? 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저기 모자 쓰신 분 왼쪽. 같이 일했던 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더 그분들을 자꾸 꼬치꼬치 뭐 여쭤볼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모습이 왜 더 여쭤보지 않았나? 그런 점이 궁금했어요. 그 두 번째 인터뷰까지는 사실상 끌려온 거에 가깝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PD님한테도 얘기하는데 안 듣잖아요. 이 사람 특히 내 얘기를 안 듣잖아요. PD가. 그러니까 이제 넌덜머리가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담배를 하나 이제 꼬나물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현장에서도 그랬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고요. 저는 그 세 명이 너무 미워요. 왜냐하면 너무 방관자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방관자.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쵸.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동참했던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백주사가 되게 좋은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가냐면 서로 셋이 어깨 동무를 하고 맞아요. 되게 그것도 조급게. 디렉팅을 한 게 아니에요, 감독이. 알아서 그 육화한 거야, 그 세 명이. 미쳤다. 네. 감독님. 그 선배님들은 실제로 그 촬영이 끝나고 셋이 같이 소주를 한잔 맞아요. 아니 그럼 그 섭외한 것도 사실 감독님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선배님들은 사실 저희 영화 많이 나왔던 선배님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끝나고 따로 옆에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한잔 하러 가셨어요. 그 장면 혹시 찍으신 건가요? 그러면 가시는 해장국 가신 장면을 찍으신 건 아니에요? 예. 진짜로 그 세 명이 너무 저는 어쨌든 그 영화를 볼 때도 너무 방관자처럼 느껴지고 저 세 명이 나한테 준 그 정보도 못마땅하죠. 계속해서 그냥 못생겼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다른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다 떠넘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임동환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는 그 상황에서 그냥 빨리 보내버리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편집을 하긴 했는데 영화에는 안 들어갔는데 사실은 저기 그 다음 씬이 사실은 원래 찍었던 장면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자는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버지 맞아요. 자는 모습을 한번 맞아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기사를 찾아보는 걸로 가는데 사실은 임동환 입장에서는 이거 알아보니까 이게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자기는 어쨌든 그 아버지의 자장 속에서 뭔가에 더 머무르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분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실험관계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그래도 감독님만 또 마지막 질문. 아까 두 팔 들으신 저기 뒤에 바로 뒤에 계신 어떤 질문이길래 이렇게 두 팔까지 들으실까라는 어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허를 찌르는. 뭐 약간 육화된 어떤 무언가에 네. 네. 지금까지 질문이 너무 딥하고 심오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서 저는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좋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이번 영화 규모나 제작 일수 같은 게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이 됐다 보니까 집중도 있고 밀도 있는 촬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보였고요. 근데 정말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봤을 때 저 장면 조금 아쉽다. 이렇게 했었다라면 어땠을까? 라는 부분이 감독님도 계시고 배우 정민님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이 최종적으로 완성도 높은 영화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거의 없는데 저기 아까 얘기했던 그 아버지 기사 보는 임동환 방 있잖아요. 방 소품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는 진짜 많이 채워넣으려고 했는데 임동환 방에 거의 어쨌든 그 소품 양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과감하게 포기할 땐 포기하고 좀 이렇게 채워넣을 땐 채워넣다가 컨셉이었는데 가장 포기한 데가 이제 임동환의 방이었어요. 방이어서 영화 보시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 약간 핀란드식으로 사는 거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휘게 스타일로. 되게 뭐 이상하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조명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이제 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사실 그게 뭐 크게 걸리는 건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진짜 그런 거죠. 이제 진짜 사소한 것들을 채워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눈덩이가 끝이 없으니까. 눈덩이가 되는데 어쨌든 뭐 다른 데는 진짜 열심히 채워넣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임동환 방이 너무 저희가 앵글도 되게 여러 개로 바꿔보고 했는데 이제 없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임영규의 방 현재 임영규의 방도 거기도 똑같이 없어 보이는데 거의 납득이 되죠, 근데. 납득이 돼. 그거는 이제 시각 장애인이시고 하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기가 좀 아쉬웠다. 저도 별로 없어요. 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짧고 굵게 탁 찍으니까 뭔가 이렇게 뒤돌아볼 시간도 없고 오히려 집중도가 확 높아져서 내가 틀린 선택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그냥 다만 뭐 하나를 굳이 이야기해야 한다면 초반 임동환으로서 이명규와의 관계 설정을 조금 더 다르게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지금은 사실 40년 동안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아버지에게 사실상 뭐 좀 의존하면서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둘도 없는 사이인 거잖아요. 지금 그 둘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고 오히려 조금 더 무심하고 그냥 챙겨줄 때 정확하게 챙겨주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우리 아버지를 마치 상전 모시듯이 시작을 했으면 이 영화가 어떤 느낌으로 끝났을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 아버지 더 막 이렇게 조금 더 받들면서 막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명규가 막 질문하다가 삥 3시 45분입니다. 동화는 아주 시작 그러면은 자 맞으세요. 그렇지. 저희 아버지 피곤하시니까 잠깐만 쉬고 갈게요. 잠깐만 지금 인터뷰를 몇 시간 하는 거야. 이런 그렇지. 식으로 이렇게 한번 가봤으면 어땠을까? 강한 짜증으로 간다. 약간 지금 약간 아버지한테 툴툴대거든. 그렇지만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지를 오히려 달래죠 지금. 네. 약간 약하게 가는데 강하게 가고 싶었다. 짜증. 오히려 그랬으면 영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보였을까? 마지막 장면이나 이런 데에서 아예 뉘앙스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 그런 반대로 완전히 돼버린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더 그런 사실들을 알았을 때 더 충격이었을지 아니면 덜 효과적이었을지. 그렇게 갔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짜증이 처음부터 강하게 디벨롭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진 봤을 때 이게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조사위원이 갑자기 순간 근데 감독님 나 깜짝 놀란 게 아까 짜증내는 거랑 지금 연기가 감독님 지금 미쳤어요 지금 옆에서 보는데 영화 하나 나왔어요 지금. 이런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시원시원한 영화. 이야 이러고 우르사 그 마지막에 포효를 위에서부터 박정민. 그럼 거기서 감정이 아마 이 정도의 폭발력이 나왔을 것이다 막판에 박정민 씨가 말한 것처럼 됐다면. 살짝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마지막 찍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영화에서 그런 폭발적인 어떤 감정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뭐 질문해주신 분들 텀블러 다들 선물로 드리겠고,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또 귀한 시간, 평일에 비도 오고 하는데 내주신 관객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GB를 좀 많이 잡아놨는데 좀 어떤 컨텐츠로서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매번 조금 다르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벌써 6화 감독 연상호. 근데 6회 색깔로 이렇게 너무 빨개.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 집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서 그때 또 좀 다른 색깔로 좀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요즘 연극 무대를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이. 감독이 좀 충분히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설명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웃기려고 오니까 이렇게 자꾸 근데 오늘 설명도 잘 되면서 네. 웃기는 게 최고예요. 그렇긴 하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개봉한 지 2주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막 왁자지껄 GV를 하다 보면 가끔씩 좀 말실수도 하고 좀 그런 순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쨌든 뭐 이렇게 웃으면서 했지만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만들기도 했고 좋은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어떤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영화 저희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GV 몇 번 있을 텐데 그때 또 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늘 정말 뭐 비도 오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관객들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집으로 또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또 영화 얼굴에 대해서 많이 또 홍보도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